조선 중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구월서원이라 불리는 고택이 있었다. 이곳은 한때 성리학자들이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던 명망 높은 서원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서원에 머무는 자들이 하나둘씩 비명행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기피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서원은 폐허가 되었고 더 이상 누구도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선비 이도현이 서원의 명성에 이끌려 그곳을 찾아왔다. 도현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사람들의 소문이나 미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서원의 아름다움과 조용함에 매료되었고 그곳에서 홀로 학문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 서원의 주인도 도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원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다. 유학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소. 학문을 닦는 길에 무서움 따위는 없소이다. 도현은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서원으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도현은 조용한 서원에서 혼자 학문에 몰두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는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책을 읽었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사색에 잠겼다. 그러나 서원에서의 밤이 깊어지자 서서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현은 서원의 안채에 들어와 잠을 청하려 했다. 늦은 밤 책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어딘가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오래된 서원이니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서원의 마루를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로 변해갔다. 누구시오? 도현은 조용히 묻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서원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다시 잠자리에 들려 했으나 이번에는 창밖에서 희미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 속에 소름이 돋았지만 도현은 의연하게 등잔불을 들고 창문을 열어보았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도현은 뒤를 돌아보았다.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림자를 보았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기이하게 길게 늘어진 여인의 형체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떠다니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여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도현의 귀를 때렸다. 왜 여기 있소? 떠나야 하오. 이곳은 죽음의 집이오. 도현은 두려움에 질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내 정체는 무엇이냐? 무슨 이유로 나를 위협하는 것이냐?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사라지며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이 사라졌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현은 그 순간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서원에 머물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마을로 내려가 서원의 주인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 서원의 주인이었던 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 그 가문의 딸은 아름다웠으나 그녀는 연못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 뒤로 그 서원에서는 가문의 저주가 시작되었고 서원에 머물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가문의 원한이 서원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가문의 딸이 죽은 연못가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저녁 무렵 그는 등불을 들고 연못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채 방치된 연못이 있었다. 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죽은 나뭇가지들이 엉켜 있었다. 연못가에 도착한 순간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도현의 등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를 보았다.
연못 위로 떠오르는 희미한 형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연못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죽은 듯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을 열어 말했다. 내 죽음은 억울하오. 나를 살려주시오. 도연은 온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연못 속에서 떠오른 여인은 자신의 손을 도연에게 뻗으며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녀가 속삭인 말은 너무나도 섬뜩했고 그 순간 도연은 서원의 저주가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못 속 여인의 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도연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듯 서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그는 결국 마을로 돌아와 그 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이후로도 그 서원은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채 남겨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울부짖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며 밤이 되면 서원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도심 외곽의 골목. 그곳은 평소에도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려서 불안함을 더했다. 그 골목길 끝에는 소문으로만 들리던 버려진 건물이 있었다. 오래된 창고였고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 창고에 관해서는 누구도 깊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들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이다. 사라진 사람들, 발견되지 않은 시신들, 그리고 그 안에서 목격된 수상한 그림자. 그곳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창고가 범죄자들의 은신처일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경찰조차 그 창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도심에서 연이어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여겼지만 실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건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밤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고 희생자들은 하나둘씩 더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사건이 마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듯 단서가 남지 않았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하듯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실종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실종자들 중 한 명의 가족이었고 마지막으로 그 실종자를 본 곳이 바로 그 오래된 창고 근처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 제보를 바탕으로 창고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이라 문이 녹슬어 있었고 안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조사 도중 경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창고의 바닥에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비밀 출입구가 있었다. 그 문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내려가 보기로 결정했다.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그 밑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산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희미한 불빛이 벽을 타고 일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넓고 기괴한 지하실이었다. 벽 곳곳에는 낡은 수갑과 쇠사슬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그 창고는 고문실이었고 실종자들이 끌려와 고통받았던 장소였다. 벽에는 희생자들이 남긴 듯한 자국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손톱으로 긁힌 흔적이 뚜렷했다. 경찰들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끔찍한 광경에 직면했다. 지하실 한쪽에는 녹슨 금속으로 만들어진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가 결박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최근 실종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경찰은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했음을 직감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이곳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하실 구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더 끔찍한 장소로 이어졌다. 지하 통로는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어두웠다. 경찰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그 통로를 따라갔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고 그 방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방은 마치 살인자가 자신의 성역으로 만들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모든 사진에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순간이 찍혀 있었다. 그 순간 경찰들은 깨달았다. 이 사건의 범인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그 고통을 즐기며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려 했던 잔인한 괴물이었다. 방 한쪽에는 범인이 남긴 듯한 일기가 있었다. 그 일기에는 그가 실종자들을 납치하고 그들을 감금해 어떻게 고문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며 자신의 범죄를 마치 예술작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일기는 그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들은 더 이상의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기 두려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방을 발견했다. 이 방은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장소였다. 이 방에서는 희생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고 그들의 절망과 공포가 벽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마지막 희생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잔인하게 훼손된 채로 남겨진 시신이 있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가 그곳을 버리고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주변을 배회하며 새로운 희생자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과 죽음을 즐기며 그 안에서 자신의 왜곡된 쾌락을 찾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창고는 다시 봉쇄되었다. 경찰들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창고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그곳은 또다시 공포의 장소로 남겨졌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적한 도심 외곽, 오래된 빌라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201호.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집에서는 오랜 시간 감춰져 온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세입자였던 민수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그의 집 창문에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그림자는 항상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빌라 주변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사람이 실종되었다. 실종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패턴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민수의 이웃이었던 301호의 유진이 사라졌다. 유진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외출도 자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종된 날 아침 그녀의 방에서 들린 이상한 소음에 이웃들은 수상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빌라 주민들은 모두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때 민수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집에 불을 켜놓고도 한 번도 창문을 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졌다. 몇몇 주민들은 민수가 유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밤 경찰은 빌라 전체를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실종된 유진과 다른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하던 중 경찰은 마침내 민수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경찰은 수상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강제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민수의 집은 겉으로는 정돈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실과 주방을 지나 침실에 이르자 끔찍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실의 벽 한쪽에는 철제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고 마치 평범한 옷장처럼 보였다. 경찰이 그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철제 문 안에는 음침하고 어두운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경찰은 사라진 유진을 포함해 다른 실종자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오랫동안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가하며 자신의 쾌락을 즐겼던 것이었다. 시신들이 발견된 그 작은 방은 민수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이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경찰은 그곳에서 민수의 잔혹한 흔적을 발견하며 경악했다. 경찰은 즉시 민수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의 집안에서는 민수가 남긴 일기장과 범행 계획서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일기장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민수는 실종자들을 납치하기 전 오랫동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그는 피해자들이 가장 약해질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이 자신을 방심하도록 만들었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덮쳤다. 그의 범행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냉혹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망은 좁혀졌지만 민수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빌라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빌라에 또 다른 세입자였던 한 남자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201호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민수가 사라진 이후 그 방은 경찰의 수사로 폐쇄된 상태였지만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남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빌라를 수색하던 중 그들은 201호 안에서 소름 끼치는 흔적을 발견했다. 분명 그 방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침실 벽에 핏빛으로 쓰인 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결코 잡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공포에 떨며 살았다. 그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어둠 속에서 누구의 발길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인적이 드문 외딴 길가에 자리한 오래된 양옥집. 그곳은 한때 대가족이 살던 저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버려졌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는데 이유는 20년 전 그 집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그 사건 이후 그 집은 문을 닫았고 아무도 그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은퇴 후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싶었던 상우는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집을 사들였다. 그의 아내 혜진과 함께 집을 고쳐나가며 그들은 그동안 쌓인 낡은 먼지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다. 특히 넓은 마당과 오래된 나무가 있는 뒷마당은 이들 부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첫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상우와 혜진은 집을 둘러보며 정리하고 오래된 가구를 손보는 등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마치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이 집안을 감쌌고 이따금씩 이상한 소리가 벽과 바닥에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발소리를 내는 듯한 소리였다. 상우는 신경이 곤두섰지만 그저 오래된 집이기에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혜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 안을 헤매고 있었다. 복도 끝에 놓인 낡은 피아노가 보였고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놀림은 분명 살벌하고 느릿했다. 혜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소리가 멈추자 피아노 앞에 있던 형체가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혜진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꿈에서 봤던 그 피아노가 실제로도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집을 샀을 때 방치된 낡은 물건 중 하나로 사용하지 않는 방에 놓여있던 피아노였다. 그 피아노가 꿈속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나타날 이유는 없었다. 다음 날 혜진은 꿈 이야기를 상우에게 털어놨지만 상우는 그저 피곤해서 꾸는 악몽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저녁 혜진은 거실에서 상우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TV 화면이 흐려지며 노이즈가 가득 찼다. 상우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지만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TV는 꺼지지 않았다. 그때 화면에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엔 흐릿한 형체였으나 점점 선명해졌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가 흩날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들리는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그 말소리는 분명히 혜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혜진, 혜진. 혜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상우를 쳐다봤지만 상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그저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혜진의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것처럼 서늘한 음률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상우와 혜진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집 안은 여전히 이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다시 꿈속에서 그 피아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이번엔 그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그것은 혜진 자신이었다. 그 순간 피아노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려나며 소리가 났고 꿈속의 혜진은 자신의 목을 손으로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오자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상우가 보이지 않았다. 상우?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방 안에는 대답이 없었다. 혜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상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상우가 그곳에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상우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우, 왜 여기 있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상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상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왜 나를 떠나려고 했어, 혜진? 상우는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그 목소리가 상우의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저 뒷걸음질을 치며 공포에 질려 방을 벗어났다.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뒤에서 상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혜진은 집을 벗어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때 상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도 여기 남을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이 집에서 영원히. 그 순간 혜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단지 상우의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은 밤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항상 조용했고 불빛도 거의 켜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장난삼아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서는 10년 전 한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곳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만에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었다. 지훈과 그의 아내 수연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 집을 싼 가격에 매입했고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들어 즉시 이사를 결정했다. 첫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침대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무언가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어딘가 낯선 차가움이 방 안에 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릇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주방 찬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찬장 문이 열려 있고 몇 개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수연은 단순히 지진이라도 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늦은 밤 지훈과 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TV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TV는 그대로 깜빡거렸다. 그리고 TV 속 화면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처음엔 흐릿하게 보였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TV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결에 거실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지훈이 깨어난 줄 알았지만 침대 옆에 누워있는 지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환청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에서 멈췄다.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며 무언가가 그녀의 머리맡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수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들은 낯선 형체가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을 뜨면 그 기분이 현실에서도 이어졌다. 마치 꿈속의 존재가 현실로 넘어온 듯 집안에서 그 차가운 기운은 점점 강해졌다. 한 번은 지훈이 갑자기 수연의 목을 움켜잡고 소리쳤다. 왜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야? 대체 왜?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내가 뭘 쫓아온다고?
지우는 눈빛이 흐릿해지더니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연은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집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그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그 집에서는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모와 두 아이로 이루어진 그 가족은 어느 날 집안에서 모두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살해되었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훈과 수연은 점점 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지만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집 안을 나가려고 하다가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멈춰섰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멍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거울을 쳐다보았지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거울을 뚫고 나올 듯이 수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울을 외면하려 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과 수연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짐을 싸고 서둘러 집을 나섰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혔다. 아무리 문을 열려 해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들이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찰나 집 안에 불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집 안을 휘감았다.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내리던 어느 어두운 밤, 은서는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낯선 골목으로 들어섰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길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은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지만 한참을 걷다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엔 발자국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고개를 돌리자 뒷골목 어딘가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 묻혀서 누구인지 확실히 보이지 않았다. 은서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그녀를 뒤따랐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살아서 그녀를 삼키려는 듯했다. 누구야? 은서는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우산이 그녀의 손에서 날아갔다. 바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산을 낚아챈 것처럼 은서의 손에서 우산이 날아가 골목 끝 어딘가로 사라졌다. 당황한 은서는 곧바로 우산을 찾으려 했지만 그때 눈앞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한 남자의 형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에 젖은 코트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은서를 향해 서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남자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은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은서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 뒤로 흐릿하게 보였고 그때 은서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이 있었고 그 구멍 속에서 짙은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점점 은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더욱 뚜렷해졌다. 마치 그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 주변이 점점 고요해졌다. 은서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마치 공기마저도 그 남자가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도와줘, 도와줘.
은서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마치 그 자리에 고정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은서에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갑고 끈적한 무언가가 그녀의 몸에 닿았다. 그것은 분명 손이었지만 인간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다. 그리고 그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한기가 퍼졌다. 너는 내 것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은서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 같았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은서는 정신을 잃기 직전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다시 텅 빈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남자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은서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우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곧장 출동해 그 골목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어떤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은서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항상 그 남자가 나타났고 그의 눈 없는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서 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너는 내 것이야. 그 목소리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다. 점점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남자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고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은서는 경찰과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갔다. 그 남자를 처음 마주쳤던 곳으로. 그날 밤 그녀는 홀로 그곳에 섰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서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그 골목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너는 내 것이야. 늦은 밤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 옆에 위치한 한 작은 모텔이 있었다. 이 모텔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항상 한적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기차를 놓친 사람들이거나 갑작스럽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 모텔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특히 방 번호 13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우연히 모텔을 찾은 민혁은 기차를 놓친 뒤 대책 없이 방황하던 중 그 모텔에 들어섰다. 모텔 로비는 오래되고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으며 주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민혁을 맞이했다. 주인은 민혁을 쓱 훑어보더니 말없이 방 열쇠를 내밀었다. 열쇠는 무겁고 오래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숫자 13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13번 방입니다. 조용히 쉬다 가세요. 주인은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민혁은 주인의 태도에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방에 도착한 민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잠을 청하기엔 충분해 보였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돌리던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고요한 어둠이 모텔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가 몸을 돌리며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스탠드를 켜려는 순간 갑자기 스탠드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스탠드의 깜빡임이 점점 심해졌다. 불빛이 아예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순간 방 안이 깊은 어둠에 잠겼다. 민혁은 당황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스탠드를 만져봤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긁는 소리였다. 민혁은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벽 저편, 아니 바로 그의 머리맡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벽을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마치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잠겨버렸다. 아무리 문 손잡이를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이 그리고 분명하게. 마치 무언가가 벽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혁, 민혁.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방을 둘러봤다.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거울에 무언가가 비쳤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그림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민혁이 아니었다. 어둡고 흐릿한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거울 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혁이 거울을 바라보자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을 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손톱이 거울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거울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뒷걸음질을 치며 거울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거울 속 형체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 나가고 싶지 않아? 거울 속 형체는 점점 뚜렷해지더니 어느 순간 거울을 뚫고 나왔다. 방 안은 이제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민혁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민혁을 향해 다가왔고 그 순간 민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형체는 민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곳은 내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곳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형체는 민혁의 몸을 사로잡았다. 그의 온몸에 끈적한 차가움이 퍼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형체가 민혁의 몸에 스며들듯이 사라졌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모텔 주인은 방 번호 13에서 묵었던 민혁을 찾기 위해 방을 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민혁의 흔적은 없었고 그저 차가운 침대와 깨진 거울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방은 마치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은 무표정하게 방을 둘러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또 한 명이 사라졌군. 그리고 방 번호 13의 문은 다시 조용히 닫혔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방에 머무는 사람들은 늘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아무도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방 번호 13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밤 달빛도 가려진 채 짙은 어둠이 깔린 외딴 산속 마을.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집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거의 잊어버린 그 집은 사라진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 마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대개 그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죽음의 집이라고 불렀다. 영민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허무맹랑한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내기를 걸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기였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영민은 두려울 게 없었다. 그는 짐을 싸서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낡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어두운 벽지, 그리고 썩어가는 나무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집 안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발소리조차 죽은 듯이 울리지 않았다. 영미는 준비해온 침낭을 방 한가운데 깔고 혼자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방치된 폐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다. 집 안에는 곳곳에 낡은 거울들이 걸려 있었다. 작은 거울부터 큰 거울까지 마치 집 주인이 거울을 수집한 것처럼 온 벽마다 걸려 있었다. 그 거울들은 오래되어 금이 가거나 흐릿하게 변색된 것들도 많았지만 유독 깨끗하게 유지된 거울도 있었다. 거울을 쭉 훑어보던 중 영미는 한참을 걸려있는 가장 큰 거울 앞에 섰다. 그 거울은 높이가 그와 비슷했고 거울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쳤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미묘하게 어긋난 것 같았다. 고개를 갸웃하자 거울 속의 자신도 같은 동작을 했지만 미묘하게 늦었다. 영미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피곤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듯한 기분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방으로 돌아가 침낭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침낭 속에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침착하라고 되뇌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곧 그가 누운 자리에서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의 눈꺼풀 아래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쓱, 쓱쓱.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무언가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바닥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공포에 휘말려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쓱쓱, 쓱쓱. 그 소리가 바로 그의 머리맡에서 멈췄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깨달았다. 그 소리는 바닥을 긁는 소리가 아니라 거울을 긁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거울을 긁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낭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살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미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다. 거울 속 모습은 자신과 똑같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그리고 갑자기 거울 속 영민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응시했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영민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너도 여기에 갇히겠지. 영민은 믿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채 다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영민은 이제 몸을 천천히 기울이며 거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거울 속의 영민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 순간 거울 속 영민이 거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영민은 패닉에 빠져 거울을 향해 소리쳤지만 그 미소 짓는 얼굴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거울 속의 형체는 이제 방 안에 완전히 나와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눈빛과 표정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영미는 거울 속 존재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자 온몸에 서늘한 공포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얼마 후 영민의 친구들이 그를 찾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공포에 질린 채로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영민의 시체였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끝없는 공포를 느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거울이었다. 그 큰 거울 속에는 여전히 영민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거울 속에서 말이다. 늦은 밤, 고요한 시골 마을을 따라 흐르는 한적한 강가에 자리한 낡은 집. 그곳에 살던 은미는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이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집은 낡았지만 그녀에겐 완벽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요한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거실에 놓아둔 책이 갑자기 다른 곳에 있거나 주방에서 사용한 접시가 이상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미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잦아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집안이 더욱 으스스해졌다. 집 전체를 둘러싼 어둠은 깊고 짙었다. 가끔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창밖을 내다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도 여전히 그 소리는 그녀의 귀를 울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집 안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은미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고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잠을 청하려고 책을 내려놓은 그녀는 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침대 밑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숨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은미는 겁에 질린 채 침대 밑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 기이한 숨소리.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침대에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방 한 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미는 눈을 부릅뜨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형체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형체는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 형체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아주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를 기다렸다. 그 순간 형체의 손이 은미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은미는 몸부림치며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 손은 더 강하게 그녀를 움켜쥐었다. 점점 숨이 막혀왔고 그녀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형체는 사라졌고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은미는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하지만 방금 있었던 일이 단순한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침대 옆에 놓인 거울을 보던 은미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목에 누군가가 움켜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은미는 짐을 싸고 마을의 작은 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떠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관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은미는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꿨다. 그 형체가 그녀를 찾아와 속삭이고 목을 조르는 꿈. 그녀는 매번 잠에서 깨땀에 젖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여관 방 안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은미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대로 도망치기만 하면 평생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문을 열고 바로 침실로 향했다. 그곳엔 그날 밤 그대로였다. 하지만 침대 밑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에서 살았던 전 주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를 죽였다. 그가 나를 떠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나를 떠나지 못한다. 나는 그를 침대 밑에 묻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린다. 그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그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은미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형체는 그 집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원호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은미는 서둘러 문을 열고 집을 뛰쳐나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멀리까지 달려갔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은미가 그 집에서 떠난 이후로도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그 형체가 자신을 찾아오는 악몽을 꾼다. 마치 그 원혼이 어디에 있든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해가 조금씩 저물어갈 때쯤 조용하던 골목길을 따라 걷던 수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낯선 소리 때문이었다. 한참을 고요히 울려 퍼지던 그 소리는 아주 낮고 희미한 속삭임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리며 속으로만 간직한 비밀을 이제야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서히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빛바랜 간판이 달린 작은 구두 수선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게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곳에 이끌리는 기분이었다. 낡은 나무 문을 살짝 밀어 열자 오래된 가죽과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가게 안에는 구두 수선공인 듯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뭘 찾으시는 건가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수지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때였다.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유리 진열장 속에 빛나는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매끈한 검은 가죽에 금빛 장식이 박힌 굉장히 고풍스러운 구두였다.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신발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진열장 앞으로 다가갔다. 이 신발 얼마인가요? 주선공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신발은 팔 수 없는 물건이요. 왜요? 너무 예뻐서 꼭 사고 싶은데요. 주선공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천천히 말했다. 이 신발은 저주받은 물건이요. 단순한 신발이 아니지. 수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저주라니요? 그런 이야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마주하게 되지.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끝은 언제나 비극이요. 수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왠지 그 말이 떠오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구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결국 며칠 후 다시 가게를 찾아갔고 수선공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두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처음 구두를 신은 날 수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발에 꼭 맞는 신발이었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을 꿈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어릴 적 꿈은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무용에 모든 것을 바쳤고 부모님조차도 그녀의 열정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 열정은 점차 무거운 압박으로 변했고
성적에 집착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결국 무용을 그만두고 꿈을 접은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구두를 신고 난 후 수진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열망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퇴근 후마다 거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선 것처럼 완벽한 동작을 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집착은 커져갔다. 회사 일도 뒤로 한 채 오직 춤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그 구두를 신을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대 위에 선 자신을 상상하며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서서히 그녀를 집어삼켰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이 무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수지는 마침내 한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구두를 신은 채 그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구두가 너무 꽉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 구두는 그녀를 무대 위로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묶어버린 것이다. 깊은 욕망은 결국 그녀를 속박하고 말았다. 관객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퍼지며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와 다시 구두 수선 가게로 달려갔다. 수선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구두를 돌려달라고,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선공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구두는 이미 당신 것이오. 욕망에 사로잡힌 이상 이제 그 결말을 받아들여야 하오. 그 말과 함께 수선공은 구두를 부수기 시작했고 구두는 순식간에 가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욕망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